아줌마, 1,000원밖에 없는데 밥 먹어도 될까요? 아줌마, 1,000원밖에 없는데 밥 먹어도 될까요? 광주 대인시장, 1,000원짜리 백반집 앞에서 교복 입은 소녀가 구겨진 1,000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1,000원은 시장 뒷골목에서 하루 종일 박스를 정리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었죠. 70살 식당 주인은 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밥을 해 먹였어요. 그런데 밥을 먹일수록 식당은 무너져 갔습니다. 월세가 석 달째 밀렸고 건물주는 다음 달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했어요. 딸은 전화도 안 받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밥도 못 먹으면서 남의 아이를 먹인 건 단순한 착함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향신문과 머니투데이 등 여러 매체에 보도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광주 대인시장에 실제로 1,000원짜리 백반집을 운영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공짜가 아니라 1,000원을 받으셨습니다. 공짜로 먹으면 주눅 드니까 1,000원이라도 내고 당당하게 먹으라고 하셨죠. 매일 적자였지만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인물과 세부 장면은 새로 그려낸 부분이 많으니 편안하게 한 편의 드라마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새벽 4시 반 광주 대인시장 골목에 손수레 바퀴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허리가 살짝 굽은 여자가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고무장갑까지 끼고 나온 걸 보면 이 이른 시간에 벌써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었죠. 수님이었습니다. 시장 안쪽 채소가게 앞에 멈춰 서자 안에서 김씨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죠. 수님씨, 오늘도 이 시간이야? 매일 오니까 시계보다 정확하죠. 김씨가 웃으며 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팔다 남은 시래기하고 콩나물이었어요. 싱싱한 건 아니었지만 국 끓이기엔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김씨. 수님이 봉지를 손수레에 올려놓고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쌀가게 박사장 앞에서 또 한 번 멈췄어요. 수님씨, 오늘 쌀 원가에 줄게. 남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고맙습니다. 항상 이러시면 장사가 안 되실 텐데요. 내가 남는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냥 가져가. 포대를 손수레에 실으니 바퀴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수님이 균형을 잡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시장 한쪽 모퉁이를 돌자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해 뜨는 식당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발에서 가까이 가야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수님이 셔터를 올리고 형광등을 켜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죠. 가게 안은 넓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4개가 놓인 테이블 3개, 벽에는 누군가 손으로 쓴 1,000원, 백반이라는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글씨가 크고 또박또박해서 밖에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에 낡은 나무 상자가 뚜껑도 없이 열려 있었는데 아직 안은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수님이 앞치마 끈을 다시 여미고 솥 앞에 섰습니다.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솥바닥을 감싸며 부엌에 온기가 번졌어요. 흑미를 찬물에 씻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지만 개의치 않고 서너 번 헹궈 솥에 앉혔어요. 시래기를 다듬고 된장국 육수를 내리고 반찬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김치를 담고 콩나물을 데치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혼자서 전부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솥뚜껑을 열자 흑미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렸죠.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리어카를 밖에 세워두고 구석 자리에 앉으셨죠. 수님이 밥과 된장국, 반찬 3가지를 갖다 놓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도 왔고 혼자 사시는 노인 한 분도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이가 안 좋으신지 국물만 떠드시는 걸 보고 수님이 슬쩍 주방에 가서 건더기를 잘게 썰어 다시 갖다 드렸어요. 말없이요. 이 사람들한테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엄마가 차려주는 된장국밥이 그리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손님들은 밥을 먹고 나가면서 나무 상자에 1,000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1,000원도 있었고 반듯하게 접은 1,000원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동전을 넣기도 했죠. 수님은 그 상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넣든 안 넣든 상관없다는 것처럼요. 점심이 끝나고 수님이 빈 그릇을 걷어 설거지를 했습니다. 등이 뻐근했지만 허리를 한번 펴고는 다시 그릇을 닦았어요. 수님은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밥이 남으면 저녁 손님한테 돌려야 했으니까요. 대신 김밥 만들다 남은 자투리를 서서 한두 점 집어 먹었어요. 앉지도 않았습니다. 씹다 삼키고 바로 행주를 들었죠. 그게 수님의 점심이었습니다.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놓은 가게에 수님 혼자 남았어요.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라면 한 봉지를 뜯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지만 정작 수님이 먹는 건 라면 한 그릇이었어요. 장사 재료를 아끼려면 본인 몫은 빼야 했으니까요. 라면이 끓었습니다. 냄비째 테이블에 올려놓고 앉아서 면을 건져 후후 불었어요. 빈 식당에 라면 먹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남한테는 흑미밥에 된장국에 반찬 3가지를 차려주면서 본인은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버티고 있었어요.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수님이 나무 상자 앞에 섰습니다. 안에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지만 세지 않았어요. 한 장 한 장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쓸어 담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미 캄캄했어요. 수님이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해뜨는 식당 간판이 어둠 속에 묻혀갔습니다. 남한테는 1,000원짜리 백반을 내주면서 왜 본인은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님이 솥에 불을 올리고 흑미를 씻고 있는데 식당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다리를 약간 절며 들어오는 사람은 미숙이었습니다. 옆가게 반찬집을 혼자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틈날 때마다 수님 가게에 와서 앉곤 했죠. 수님아, 아침은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님은 오늘도 아침을 거른 채 장을 보고 왔어요. 미숙이 그걸 모를 리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1,000원 백반 종이, 낡은 테이블, 그리고 카운터 옆 나무 상자.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미숙은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너 매일 미치면서 이거 왜 하니? 수님이 시래기를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굶어봐서 알아.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건지.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무겁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오늘 날씨 이야기하듯 그냥 흘려보낸 말이었습니다. 수님은 빈털터리였을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어요.
미숙은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이를 알았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뒤 미숙이 나무 상자 쪽으로 턱을 까딱했습니다. 이거 왜 안 세? 어제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기는 해? 세면 장사잖아. 나는 장사하는 게 아니야. 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볍게 별것 아니라는 듯이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가 아니면 뭔데? 봉사야? 수님이 대답 대신 된장국 간을 봤어요. 국자로 떠서 한 모금 맛보더니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미숙이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수님아, 솔직히 말해봐. 이거 한 달에 얼마나 빠져? 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찬 그릇을 꺼내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식당 없어지면 이 동네 사람들 어디서 밥 먹어? 폐지 줍는 박할아버지, 혼자 사는 김할머니, 그 사람들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를 담는 손만 바빴어요. 미숙이 문득 간판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 맞다. 나 궁금했던 건데 너 왜 가게 이름을 해뜨는이라고 지었어? 한 번도 안 물어봤네. 수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금방 다시 시래기를 다듬기 시작했죠. 해가 뜨니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미숙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대답이야. 해가 뜨니까 해 뜨는이지 뭐. 수님이 웃음을 흘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그걸 눈치챘지만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말하기 싫은 건 굳이 안 물어보는 거였죠. 그때 수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영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장부 보내줘. 안부 한마디 없었습니다. 수님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장부를 펼쳐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잠시 뒤 답이 왔죠. 또 적자네. 알겠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잘 지내냐는 말도 밥은 먹었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수님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인 것처럼요. 미숙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이 요즘 안 오네. 바쁜가 봐. 수님이 짧게 대답하고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흑미밥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찬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에 수님 혼자 남았어요. 벽에 붙은 1,000원 백반 종이, 비어있는 나무 상자, 그리고 화면이 꺼진 핸드폰. 수님은 그 어느 것도 쳐다보지 않고 솥 앞에 서서 밥을 저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간 식당에 빈 그릇만 쌓여 있었어요. 수님이 설거지를 하면서 문 쪽을 힐끗 봤습니다. 예전에는 지영이 가끔 점심때 들르곤 했어요. 식당에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장부 정리 좀 도와주고 잔소리 한두 마디 하고 가곤 했죠. 그때는 잔소리가 귀찮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잔소리마저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장부만 문자로 확인하고 끝이었어요. 수님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영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죠. 지영아,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엄마, 나 약속 있어. 다음에.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은 15초도 안 됐어요. 수님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에 라는 말이 진짜 다음에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남은 설거지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료가 빠듯했어요. 아침에 사온 시래기와 콩나물이 거의 바닥이 났거든요.
된장국 건더기를 줄이고 물을 좀 더 넣었습니다. 저녁 손님은 점심보다 적었어요. 서너 명 들어와서 밥 먹고 나무 상자에 1,000원 넣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상자를 세지 않았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주 오 사장이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들어왔습니다. 수님을 보자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아닌데 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수님 씨. 네, 사장님. 오 사장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는지 잠깐 시선을 줬다가 돌렸어요. 월세가 석 달째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은행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쪽에서 안 들어오니까 나도 버티기가 힘들어. 수님이 행주를 내려놓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오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짧지 않은 한숨이었어요. 수님 씨가 좋은 일 하는 거 나도 알아. 여기 어른들 밥 먹는 거 나도 매일 보잖아.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다음 달까지 안 되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 오 사장이 말을 마치고 돌아섰어요. 문을 열다가 한번 멈칫하더니 그냥 나갔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하지 않았죠.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님이 카운터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밀린 월세 고지서 3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숫자를 훑어보다가 서랍을 닫았어요.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지만 이번 달 재료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수님이 시장 좌판 앞에서 아이 셋을 안고 서 있었어요. 큰아들이 수님 등에 엎여 있었고 큰딸이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있었고 아기였던 지영이 수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수님은 웃고 있었어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웃고 있었죠. 사진이 발에서 색이 거의 빠져 있었지만 그때의 웃음만은 선명했습니다. 수님이 사진에서 눈을 떼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셔터를 내렸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어두운 시장 골목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구석자리에서 밥을 드시고 있었고 시장 일용직 아주머니 둘이 나란히 앉아 된장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주방에서 밥을 퍼담고 있었는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식당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였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멈춰 선 채로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00원 백반이라고 적힌 그 종이를요. 한참을 올려다보더니 문손잡이에 손을 가져갔다가 다시 뺐어요. 또 한 번 종이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소녀의 모습이 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볼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교복 소매가 손목보다 한참 위에서 끝나 있었어요. 키가 자라는데 옷은 그대로인 거였죠. 운동화는 앞코가 벌어져서 안감이 보였습니다. 소녀가 카운터 앞에 섰어요. 다른 손님들이 밥 먹고 있는 사이로 들어온 거라 시선이 쏠렸습니다. 소녀는 그 시선을 느꼈는지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펴보려는데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접히고 구겨진 자국이 여러 겹이었거든요. 땀에 젖어서 축축하기까지 했어요. 그걸 얼마나 꼭 쥐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소녀가 그 1,000원짜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1,000원밖에 없는데 밥 먹어도 될까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떨리지는 않았지만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한번 물어보는데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수님이 소녀를 봤어요.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 사이에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은 굶었다는 것,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망설였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에게 1,000원이 전부라는 것. 당연하지. 앉아. 수님이 짧게 말했어요. 특별한 것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손님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 톤이었어요. 소녀를 불쌍하게 보지도 않았고 유난을 떨지도 않았죠. 소녀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님이 밥을 갖다 놓았어요. 흑미밥, 된장국, 반찬 3가지. 다른 손님들 상과 똑같았습니다. 양도 줄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죠.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고 채 씹기도 전에 또 한 숟가락을 떴어요. 된장국을 들이키듯 마셨습니다. 반찬을 집어먹는 속도가 빨랐어요. 콩나물을 집고 김치를 집고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씹는 것보다 삼키는 게 먼저였어요. 마치 누가 뺏어갈까봐 서두르는 것처럼요. 수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힐끗 봤습니다. 저렇게 먹는 건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니었어요. 몸이 음식을 기억해서 멈추질 못하는 거였죠. 밥그릇에 밥알이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된장국 국물까지 그릇을 기울여 다 마셨어요. 반찬 접시도 깨끗했죠. 숟가락으로 접시 바닥까지 긁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아주머니가 소녀를 힐끗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님은 아무 내색 없이 다른 손님 그릇을 치웠습니다.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무 상자 앞에 섰습니다. 아까 그 구겨진 1,000원짜리를 손에 쥐고 있었죠. 상자 위로 손을 가져갔는데 손이 떨렸어요. 1,000원을 놓으면 이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수님은 봤습니다. 다음에 넣어도 돼. 수님이 말했어요. 부담 주지 않으려는 말이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이거 내야 돼요. 공짜로 먹으면 안 돼요. 단호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공짜를 거부하는 그 말투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공짜로 받으면 큰일이 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소녀가 1,000원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가 상자 바닥에 놓였어요. 소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거의 90도였죠. 잘 먹었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시장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 뒷판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만큼 말랐다는 거였죠. 어깨가 좁고 다리가 가늘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배는 채웠지만 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음이었죠. 골목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수님은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나무 상자 앞으로 갔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1,000원짜리 사이에 구겨진 1,000원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접히고 또 접혀서 주름투성이인 그 1,000원짜리를 수님은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이 저 아이한테 얼마나 큰 돈이었을지 수님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점심 소녀가 또 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카운터 앞에 서더니 구겨진 1,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어제 앉았던 자리에 앉았어요. 밥을 받고 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알 한 톨 남기지 않는 것도 어제와 똑같았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1,000원짜리는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반으로 접힌 거였고 어떤 날은 꼬깃꼬깃 뭉쳐진 거였어요. 하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 수님이 밥을 갖다 놓으며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은서요. 학교는? 가요. 집은? 가까워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서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짧은 대답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수님은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어요. 먹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미숙이 어느 저녁에 반찬집 문을 닫고 수님 가게로 건너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의자에 앉더니 수님을 불렀어요. 수님아, 그 교복 입은 애 있잖아. 응. 그의 시장 뒷골목에서 박스 정리하는 거 봤어.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루에 1,000원이고 2,000원이고 그렇게 벌어서 오는 거야. 가게들 뒤에 쌓인 빈 박스 접어주고 돈 받는 거더라. 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어요. 나무 상자를 봤습니다. 안에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그중 하나하나가 저 아이가 골목에서 허리 굽혀가며 번 돈이었습니다. 1,000원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집이 어딘지 알아? 몰라. 가깝다고만 했어. 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교복이 너무 작더라. 소매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던데.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본 날부터 알고 있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은서가 오지 않았어요. 수님이 문 쪽을 몇 번 봤습니다. 평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왔죠. 그때 문 앞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은서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고 또 넣었다가 뺐습니다. 오늘은 1,000원이 없는 거였어요. 박스 정리일이 없었던 날이었죠. 수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외상이야. 들어와. 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돈 없으면 못 먹어요. 외상이라니까. 나중에 갚으면 돼. 은서가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1,000원을 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는지 밥맛이 없어 보였죠. 밥을 다 먹은 은서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아까 먹던 손님이 남기고 간 반찬이 있었어요. 김치 몇 점하고 콩나물 조금이었습니다. 은서가 주위를 살폈어요. 수님이 주방에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재빨리 김치와 콩나물을 교복 주머니에 슬쩍 넣었습니다. 주머니가 축축해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수님이 봤습니다. 주방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주머니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혼날 줄 알았을 겁니다. 어른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거 식은 거야. 은서가 움찔했어요. 새로 싸줄 테니 내려놔. 배고프면 말해. 말하는 건 공짜야. 혼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었죠. 은서가 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이 아이는 혼내지 않는 어른을 처음 만난 거였습니다. 수님이 주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김치, 콩나물, 계란말이를 넉넉하게 담아 뚜껑을 닫았습니다. 은서한테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 내일도 와. 은서가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수님이 가게를 정리하다가 의자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은서가 앉았던 자리 아래에 접힌 종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성적표였어요. 은서가 교복에서 반찬 넣으면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이름란에 박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과목들을 훑어봤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점수가 거의 없었어요. 빈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험을 안 본 건지 못 본 건지. 출석란에도 결석이 많았죠. 수님이 성적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반찬을 하나 더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재료비가 더 들겠지만 이 아이한테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영이었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적자 얼마야? 수님이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답하지 않았어요. 수님이 그날 밤 미숙을 불렀습니다. 반찬집 문을 닫고 건너온 미숙이 의자에 앉자마자 수님이 말했어요. 미숙아, 그의 사정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그의 교복 입으네? 응. 미숙이 잠시 수님을 봤습니다. 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미숙이 끄덕였죠. 알았어.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며칠 뒤 미숙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으며 한숨부터 내쉬었죠. 수님아, 그의 엄마가 초등학교 때 집 나갔대. 수님이 행주지를 멈췄습니다. 아빠가 있긴 있는데 술만 마신대.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술 먹고 자고 또 나가고 급식비가 밀려서 점심도 못 먹는다더라. 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시래기를 다듬던 손도 국을 저어야 하는 손도 다 멈춰 있었죠.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장 사람들 말로는 집이 시장 뒷골목 쪽 연립이래. 방 한 칸짜리. 거기서 혼자 산대. 아빠가 가끔 들어오면 술 냄새만 풍기고 골목에서 박스 정리해서 그 돈으로 밥 사 먹고 사는 거야. 14살짜리가. 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무 상자를 봤습니다. 안에 구겨진 1,000원짜리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한 장 한 장이 골목에서 허리 숙여번 돈이었죠.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심을 못 먹는데 급식비를 안 내니까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애가 창피해서 급식실에 안 간대. 빈 교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수님의 입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구겨졌어요. 다음 날 점심 은서가 왔어요. 여느 때처럼 1,000원을 내밀고 밥을 먹었습니다. 수님이 은서가 밥 먹는 걸 지켜봤어요. 예전과 달리 허겁지겁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톨도 안 남기는 건 여전했습니다. 은서가 그릇을 치우고 일어서려는데 수님이 말했어요. 은서야. 네. 내일부터 아침도 먹으러 와. 장사 전에 남는 국물로 끓이는 거니까 서비스야. 은서가 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은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공짜로 이러는 게 더 무서워요. 수님이 잠깐 은서를 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공짜란 게 왜 무서운 건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좋은 걸 받으면 더 나쁜 일이 따라오는 세상에서 살아온 아이였으니까요. 공짜 아니야. 밥 먹는 동안 테이블 닦으면 돼. 그게 밥값이야. 은서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경계하던 눈이 풀렸어요. 대가가 있다는 말에 안도하는 거였죠. 공짜가 아니라 일을 하고 받는 거라면 이 아이한테는 그게 안전한 거였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은서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식당에 왔어요. 첫날은 문 앞에서 한참 서성였습니다. 진짜 와도 되는 건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수님이 안에서 문을 열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수님이 장사 준비하면서 남겨둔 국물로 끓인 밥을 내놓았어요. 은서가 밥을 먹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먼저 행주를 들었죠.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저녁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릇을 다루는 게 서툴렀지만 며칠 지나니까 그릇 3개를 한 번에 들고 옮겼습니다. 수님은 매일 반찬통을 싸서 은서한테 건넸어요. 학교에서 이거 먹어. 은서가 반찬통을 받아들 때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대신 꾸벅 인사를 했죠. 매일 똑같이요. 은서가 식당에 오는 게 일상이 되자 수님의 지출도 늘었습니다. 쌀이 빨리 줄었어요. 반찬 재료도 더 들었죠. 적자가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수님은 은서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은서가 돌아간 뒤 수님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구청 복지과 번호를 찾았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신고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아니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복지과인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저기 혼자 사는 학생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밥도 못 먹고 다녀요. 보호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학생 이름과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름은 박은서예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주소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광주 대인시장 근처 연립에 사는 것 같아요. 접수하겠습니다.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접수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언제 연락하겠다는 말은 없었죠. 수님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엄마 재료비가 늘었던데? 수님이 짧게 답했습니다. 응. 잠시 뒤 지영 답이 왔어요. 알겠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왜 늘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는지도 묻지 않았죠. 수님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복지과에서도 연락이 없고 딸한테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수님은 혼자 솥 앞에 서서 내일 아침에 끓일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은서가 식당에 오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은서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는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자로만 연락하던 딸이 직접 식당에 온 거였죠. 지영은 들어오자마자 은서를 봤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가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고 있는 모습을요. 은서도 지영을 봤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의 눈으로 마주쳤죠. 지영이 수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애 누구야? 단골이야. 수님이 짧게 답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영도 더 묻지 않았죠. 지영이 카운터에 앉아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재료비가 지난달보다 30만 원 넘게 늘었고 수입은 오히려 줄었고 월세는 세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적자 폭이 전보다 더 커져 있었죠.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어요. 숫자만 봐도 답이 나왔으니까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지 않은 한숨이었어요. 이제는 깊은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거였죠.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장부를 덮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수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밥 먹고 가. 괜찮아요. 약속 있어요. 지영이 가방을 어깨에 맸어요. 은서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지영이 시선을 거뒀어요. 네, 알겠어요. 뭐가 알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적자가 알겠다는 건지, 엄마가 또 이러는 게 알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알겠다는 건지, 어쩌면 전부였을 거예요. 지영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히요. 세게 닫지 않았어요. 쾅 소리가 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화가 났으면 소리라도 낼 테니까요. 하지만 소리가 없었어요. 문은 그냥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은서가 지영이 나간 문을 잠깐 봤다가 다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수님은 주방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저녁이 되어 손님이 빠지고 은서도 돌아간 뒤였습니다. 미숙이 반찬집 문을 닫고 건너왔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의자에 앉더니 수님을 봤습니다. 지영이 왔었다며? 응. 왔다 갔어. 뭐라 하던? 별말 없었어. 미숙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안 싸웠어? 수님이 솥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싸워. 미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이 요즘 안 싸우네. 예전에는 올 때마다 한마디씩 했잖아. 엄마 이러다 쓰러진다. 가게 접어라. 그런 말 했잖아. 수님이 솥을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게 나았어. 지금은 관심이 없는 거야.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오래된 아픔이 있었죠. 딸이 화를 냈던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건 지금은 화낼 마음조차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포기한 거였습니다. 지영은 어머니한테 기대하는 걸 오래전에 접어버린 거였어요. 어쩌면 수님도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미숙이 한참 수님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수님아, 응, 너 멈추면 무너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솥 위에 놓인 행주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숙이 수님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어요. 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다시 솥을 닦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요. 미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반찬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반찬 좀 남으면 가져다 줄게. 그 애한테 싸줘.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 수님 혼자 남았습니다. 솥을 다 닦고 행주를 빨아 널었어요. 가게 문을 잠그려는데 카운터 위에 지영이 놓고 간 볼펜이 있었습니다. 수님이 볼펜을 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에 오면 돌려줘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은서가 식당에 다닌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오고 저녁에 설거지까지 하고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시키는 일만 했는데 점점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날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릇을 싱크대에서 꺼내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세 조각으로 깨졌어요. 은서가 얼어붙었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우려고 쪼그려 앉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수님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줌마. 제가 변상할게요. 수님이 은서 손을 잡아 올렸어요. 깨진 조각에 손을 베일 뻔했거든요. 깨진 그릇은 버리면 돼. 내 손가락은 못 버려. 수님이 빗자루를 가져와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은서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혼나지 않는다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며칠 뒤에는 반찬 담는 걸 배웠습니다. 수님이 접시를 늘어놓고 김치 담는 법을 알려줬어요. 은서가 첫 번째 접시에 김치를 수북하게 올렸습니다. 수님이 그걸 보고 말했죠. 야, 그만큼 담으면 한 사람 몫이야. 10명이 먹어야 해. 은서가 김치를 빼려다가 너무 많이 빼서 접시가 거의 비었어요. 수님이 웃었습니다. 중간이 있잖아, 중간이. 은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직 소리내서 웃지는 못했지만요. 시장 상인들도 은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쌀가게 박사장이 수님이 장 보러 온 날 뒤에 서 있는 은서를 보고 물었어요. 수님이 손녀야? 은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숙였죠. 수님이 대답했어요. 우리 식당 직원이야. 은서가 수님을 올려다봤어요. 직원이라는 말에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수님이 평소처럼 4시 반에 손수레를 끌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채소가게에서 시래기를 받고 쌀가게에서 포대를 싣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시장 골목 모퉁이를 돌았는데 식당 앞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식당 앞 골목을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질이 서툴렀지만 구석구석 쓸었습니다. 수님이 멈춰서서 봤어요. 은서가 수님을 발견하고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수님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설교가 되니까요. 고마워 라고 하면 은서가 부담을 느낄 테고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은서의 마음을 되돌려 보내는 게 되니까요. 수님은 그냥 손수레를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날 점심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수님이 된장국을 끓이는 법을 알려줬어요. 된장을 이만큼 넣어. 은서가 된장을 퍼넣었습니다. 수님이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은서는 2배를 넣었어요.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아줌마, 이거 맞아요? 수님이 국자로 한 모금 떠서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야, 이거 된장찌개야 된장국이야? 손님한테 이거 내놓으면 물 달라고 난리나. 은서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어요. 수님이 은서의 웃음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나온 웃음이었어요. 짧았지만 진짜 웃음이었죠. 수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국에 물을 더 넣고 간을 맞추면서 수님이 말했어요. 된장은 적게 넣고 늘려가는 거야. 한 번 짜지면 되돌릴 수 없어. 은서가 진지하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이 반찬집에서 건너왔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는데 미숙이 은서 앞에 봉지를 내려놓았어요. 은서야, 이거 오늘 반찬집에서 남은 거야. 가져가. 은서가 봉지를 받습니다. 안에 멸치볶음이랑 깍두기가 들어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은서가 2 손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꾸벅 인사를 했어요. 미숙이 웃으며 말했죠. 맛없으면 말해. 다른 거 줄게. 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미숙이 은서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은서가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어요. 이 순간부터 미숙과 은서 사이에 따로 만든 게 아닌 자연스럽게 생긴 유대가 시작된 거였죠.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쌀가게 박사장이 수님을 불렀어요. 수님아, 미안한데 나도 원가에 더는 못 줘. 쌀값이 올랐어. 나도 마진이 안 남아.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박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박 사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님은 돌아서서 포대를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쌀값이 올라간다는 건 적자가 더 커진다는 뜻이었죠. 은서는 점점 식당에 익숙해졌습니다. 서빙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밥을 갖다 놓기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밥을 갖다 놓고 수저를 챙겨드렸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은서를 보며 말했어요. 이 집에 이런 젊은이가 있었어? 수님이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은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무 상자에는 한 달째 빠짐없이 1,000원이 들어갔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은서가 서빙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한테 밥을 갖다 드리고 돌아서는데 은서의 시선이 유리문 밖에 멈췄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딱딱해졌죠. 밖에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은서가 시선을 거두고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손님들이 다 가고 은서도 돌아간 뒤였습니다. 수님이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오늘도 라면 한 봉지를 뜯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가스불을 켰어요. 하루 종일 남한테 밥을 해주고 본인은 또 라면이었죠. 라면이 끓었습니다. 냄비째 테이블에 올려놓고 후후 불며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은서였어요. 반찬통을 들고 돌아가다가 불이 켜진 식당이 보여서 멈춘 거였죠. 창 너머로 수님이 라면을 먹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한테는 흑미밥에 된장국에 반찬 3가지를 차려주면서 본인은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어요. 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서서 창을 보다가 돌아섰어요. 반찬통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어두운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은서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7시가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님이 솥 앞에서 밥을 젓다가 돌아봤습니다. 은서의 왼쪽 볼에 멍이 있었어요. 눈 아래에서 광대뼈까지 퍼진 시퍼런 멍이었습니다. 은서가 머리카락으로 가리려 했지만 다 가려지지 않았죠. 수님이 은서를 봤습니다. 은서도 수님을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님은 묻지 않았어요. 밥을 차렸습니다. 흑미밥, 된장국, 반찬 3가지. 평소와 똑같이요. 은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은서가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씹다가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수님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힐끗 봤습니다. 은서가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요. 그러다 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면 때려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늘 날씨를 말하듯이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죠.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된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 때 나갔어요. 어느 날 다 잘 될 거라고 하고 다음 날 없었어요. 옷도 안 가져갔어요. 수님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났어요. 아빠는 엄마 나간 뒤부터 술만 마셔요. 안 마시는 날이 없어요. 술 안 마신 날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에요. 은서가 숟가락으로 밥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빠가 데리러 올까봐 무서워요. 술 먹고 와서 교실 앞에서 소리 지른 적 있어요.
선생님이 나오시고 애들이 다 봤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저한테 안말 걸어요. 옆에도 안 앉아요. 은서는 여전히 울지 않았어요. 눈이 마른 채로 밥그릇만 보고 있었습니다. 14살짜리가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아팠죠. 울었으면 측은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우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한테요. 수님이 앞치마에 손을 닿고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그냥 은서의 등을 한 번 토닥였습니다. 딱 한 번이요. 세게도 아니고 약하게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은서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그날 밤 은서가 돌아간 뒤 수님이 미숙을 찾아갔습니다. 반찬집 뒷문을 두드렸어요. 미숙이 나오자 수님이 말했습니다. 미숙아, 그의 아빠가 때려. 미숙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멍을 달고 왔어? 응. 얼굴에. 왼쪽 볼이랑 눈밑이.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수님아, 증거가 있어야 해. 사진이라도 찍어놓거나 아이가 직접 말을 해야 하는데. 수님이 그날 밤 복지과에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에 한 번 전화드렸었는데요. 박은서라는 학생이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맞고 다녀요. 오늘 얼굴에 멍을 달고 왔어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아이 본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면담을 잡겠습니다. 며칠 뒤 복지과 담당자가 은서를 학교에서 면담했습니다. 수님은 같이 가지 못했어요. 학교 측에서 보호자가 아니면 동석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담당자가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누가 때리느냐고요. 수님은 결과를 전화로 들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학생이 아빠가 때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넘어져서 다쳤다고요. 집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님이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애가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가 알면 더 맞으니까요. 신고한 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이 애가 아는 거예요. 담당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본인이 부인하면 저희도 강제로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수님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져 있었어요.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14살짜리를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빠한테 맞는다고 말하면 집에 돌아갔을 때 더 맞을 테니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넘어졌다는 그 거짓말이 이 아이가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걸 아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수님의 주먹을 더 꽉 쥐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슬슬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이 모르는 애를 데려다 부려먹는다더라. 돈도 안 주고. 시장 사람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미숙 귀에도 들어왔어요. 미숙이 수님에게 말했죠. 시장에서 말이 돌아. 너 신경 안 쓰여? 수님이 된장국 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밥 안 먹이고 내보내면 소문 안 나겠지. 근데 그러면 이 애는 어디서 밥을 먹어? 미숙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게를 정리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건물주 오 사장이었어요.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전보다 더 굳어져 있었어요. 수님 씨, 나도 더 기다리기 어려워. 오 사장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180만 원이야. 석 달 밀린 거. 다음 달까지 안 내면 계약 해지해야 해. 나도 은행에서 재촉이 와서 더 미루기가 안 돼. 수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조금만 더요. 오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님 씨, 다음 달까지야. 진짜 마지막이야. 미안해. 오 사장이 나갔어요. 카운터 위에 놓인 종이를 수님이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수님이 카운터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어요. 다음 달 재료비를 빼면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면 재료비가 없고 재료비를 쓰면 월세를 못 내고 어느 쪽을 골라도 막히는 길이었죠. 통장을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장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은서가 마지막 손님 그릇을 치우고 있었는데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벌겋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것도 비틀거렸죠. 동네 사람이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내 딸이 시장 식당에서 밥 얻어먹고 일하고 있다고요.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아빠였어요. 은서 아빠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1,000원 백반 종이, 나무 상자.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딸 여기서 밥 얻어먹고 있다며? 창피하게. 수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은서 아빠를 봤어요. 은서 아빠가 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야? 우리 딸한테 밥 주고 부려먹는 사람이? 수님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가 밥을 못 먹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70살 된 여자가 술 취한 남자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죠. 수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창피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한테 느끼는 분노였어요. 은서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의 집 아이 일에 왜 끼어들어? 내 딸 내가 알아서 하는데 상관이야? 밥도 안 먹이면서 무슨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굶었는지 아세요? 은서 아빠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쿵소리에 가게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남아있던 손님 한 분이 불안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은서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가자. 은서가 아빠 팔을 먼저 잡았습니다.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은서가 먼저 아빠 팔을 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죠. 수님한테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맞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수님이 다치는 건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줌마한테 그러지 마. 가자, 아빠.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 팔을 잡아 끄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은서 아빠가 수님을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다신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아빠가 은서를 잡아 끌고 나갔어요. 은서가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은서의 눈이 말하고 있었죠.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건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시장 골목으로 아빠에게 끌려가는 은서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은서의 교복이 잡아당겨지면서 구겨지고 있었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수님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 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줍고 테이블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미숙이 옆에서 도왔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평소처럼 은서 자리에 밥을 차렸어요. 흑미밥,
된장국, 반찬 3가지. 은서가 늘 앉던 자리예요. 문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국이 식었습니다. 버렸어요. 저녁에 다시 차렸습니다. 또 안 왔어요. 또 버렸습니다. 둘째 날도 안 왔습니다. 수님이 아침에 밥을 차렸어요. 점심이 됐는데도 은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국이 식었어요. 버리고 또 차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눈치 없이 밥을 먹고 나갔지만 수님의 시선은 자꾸 빈 의자로 갔어요. 셋째 날도요. 밥을 차리고 기다리고 국이 식고 버리고 반복이었습니다. 미숙이 저녁에 찾아왔어요. 아직도 안 와? 응. 지영이한테 알렸어? 수님이 솥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려서 뭐해? 미숙이 잠시 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님이 안 알리면 내가 알린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이 알려준 거였어요. 엄마 괜찮아? 응. 그 사람이 가게에서 소리 질렀다며? 위험한 거 아니야? 미숙이가 좀 과하게 말한 것 같다. 괜찮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이 뭔가를 더 말하려다 만 것 같았습니다. 오겠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걱정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나온 건 딱 한마디였어요. 그래. 조심해. 끊었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장 달려오겠다는 말도 없었죠. 예전에는 달랐어요. 예전 지영이라면 엄마 왜 자꾸 이런 일에 엮이냐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조심하라는 한마디가 지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수님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이 물었어요. 지영이 온다?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 리가 있나?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오래된 체념이 들어 있었어요. 딸이 올 리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수님이 여느 때처럼 은서 자리에 밥을 차려놓고 솥 앞에 서 있었어요. 또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국이 식고 버리고 또 차리는 하루가 되겠거니 했죠. 문이 열렸어요. 은서였습니다. 얼굴이 더 말라 있었어요. 나흘 사이에 볼이 더 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죠. 그리고 팔뚝에 새멍이 있었어요. 교복 소매로 가리려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보였습니다. 왼쪽 손목 위쪽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었어요. 은서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님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은서 앞에 섰습니다. 멍을 봤어요. 나흘간 밥을 못 먹은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나흘이 수님의 가슴을 짓눌렀죠. 밥은 먹어야지. 맞아도 밥은 먹어야 살아.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님의 눈을 봤어요. 수님은 은서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걸 말하는 눈이었어요. 밥을 먹어야 산다는 것, 그건 누가 뭐래도 당연한 거니까요. 은서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 매일 차려져 있었던 그 자리에 오늘도 밥이 놓여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수님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수도꼭지를 트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된다는 걸 2번이나 겪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님이 구청 복지과를 직접 찾아갔어요. 담당자 앞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서 얼굴에 난 멍 사진이었습니다. 은서가 모르게 찍어둔 거였죠. 전화로 2번 연락드렸어요. 면담도 했고요. 근데 아이가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가 때리는 거 맞아요. 담당자가 사진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사진도 증거로 접수하고요. 수님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애 좀 살려주세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담당자가 은서 집을 방문하고 학교에도 연락하고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멍의 위치와 빈도가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쉼터 배정이 확정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이 은서 아빠 귀에도 들어간 거였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갈 무렵 식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은서 아빠였습니다. 이번에는 은서가 아니라 수님을 찾아온 거였죠.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진했어요. 당신이지? 신고한 거. 수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아빠를 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을 빼앗겼어. 아이 보호조사가 뭐가 들어와. 신고한 게 당신이잖아. 수님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밀어 엎었어요. 된장국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퍼졌어요. 밥알이 흩어졌죠. 미숙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나가. 경찰 부른다. 미숙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아빠가 미숙을 한번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국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깨진 그릇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수님이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1조각, 2조각. 국물에 젖은 바닥을 행주로 닦았어요. 미숙이 옆에서 같이 주웠습니다. 2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보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은서 아빠는 은서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도 연계됐죠. 은서가 쉼터로 가기로 확정됐습니다. 수님이 은서에게 말했어요. 이제 안전한 데서 자고 학교 다니고 밥 세끼 먹어. 은서가 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줌마 식당은요? 너는 이제 1,000원 안 내도 되는 대로 가는 거야. 은서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별 전날이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시장 골목이 캄캄한 시간이었죠. 은서가 먼저 일어나 식당에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식당 앞을 쓸었어요. 골목 구석구석까지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처음 이 골목을 쓸었던 날처럼요. 그때는 빗자루질이 서툴렀지만 지금은 어디를 먼저 쓸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를 닦았습니다. 상자 안에 묻은 먼지를 행주로 꼼꼼히 닦았어요. 이 상자에 매일 1,000원을 넣었죠.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카운터를 닦았어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한 거였죠. 수님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모퉁이를 도는데 식당이 보였어요. 깨끗하게 쓸린 골목, 반짝이는 유리문, 정돈된 의자. 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누가 했는지 바로 알았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솥에 불을 올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무 상자가 깨끗하게 닦여 있는 게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물기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은서가 밥을 먹었어요. 마지막 1,000원 백반이었습니다. 흑미밥, 된장국, 반찬 3가지. 늘 먹던 것과 똑같았어요.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물도 다 마셨죠. 은서가 나무 상자 앞에 섰어요.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냈습니다. 상자 위로 손을 가져갔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왔던 날에는 떨렸죠. 구겨진 1,000원을 내밀 때 손가락이 후들거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마지막 1,000원이에요. 1,000원을 상자에 넣었어요. 수님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야. 나중에 또 오면 돼. 은서가 수님을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꼭 올게요. 은서가 돌아서서 나갔어요. 시장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님은 문 앞에 서서 은서의 뒷모습을 봤어요. 처음 왔던 날에 그 헬쑥한 소녀와는 달랐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어요. 걸음이 조금 빨라져 있었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님이 나무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1,000원이 놓여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가 떠나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님 혼자 밥을 짓고 혼자 국을 끓이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낫지 않았죠. 체중이 빠졌어요. 솥을 들 때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숙이 눈치를 챘어요. 수님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볼이 쑥 들어갔잖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자. 수님이 거부했어요. 병원에 가면 장사를 못하니까요. 미숙이 결국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수님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장암이었습니다. 수님이 의사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 끈이 구겨졌습니다. 한참 뒤에 나온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식당은 누가 해요? 의사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지영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알려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도 있었고 걱정 끼치기 싫다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알려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조심해 라는 한마디로 끝날 게 뻔했습니다. 항암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은 날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솥 앞에 서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항암날 오전에는 식당을 열 수가 없었죠. 미숙이 말했어요. 내가 오전에 볼게. 걱정 마. 미숙은 다리가 아팠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퉁퉁 부었어요. 자기 반찬집도 서서 일하느라 힘든데 수님 식당까지 봐준 거였죠. 항암날 아침에 미숙이 해 뜨는 식당에 와서 솥에 불을 올리고 국을 끓이고 손님한테 밥을 펐어요. 다리를 절뚝이면서요. 가끔 카운터에 잠깐 앉아 다리를 주무르다가 손님이 오면 다시 일어나 국을 펐습니다. 수님이 오후에 병원에서 돌아와 나머지를 이어받았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수님이 두건을 쓰고 식당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오랜만에 식당에 들렀어요. 들어오자마자 수님을 봤습니다. 두건을 쓰고 있었죠. 예전에는 앞치마만 두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에 두건까지 쓰고 있었어요. 지영의 시선이 두건에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엄마, 머리에 그거 왜 썼어? 좀 추워서. 지금 여름인데요. 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솥 앞에서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잠시 수님을 바라봤어요. 두건 아래로 빠져나온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훨씬 적다는 걸 봤을 겁니다. 볼이 꺼지고 손이 가늘어진 것도 봤겠죠.
알겠어요. 지영이 말했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두건을 쓰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병원에 다니는 건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묻지 않은 거였죠. 묻는 순간 감당해야 하니까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날 저녁 건물주 오 사장이 왔습니다. 수님 씨, 다음 달 진짜 마지막이야. 오 사장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수님의 두건을 본 거였습니다. 앞치마 위에 두건을 쓰고 서 있는 수님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죠. 오 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을 텐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오 사장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님은 두건을 고쳐 쓰고 솥 앞으로 돌아갔어요. 수님의 몸이 빠르게 약해져 갔습니다. 항암을 받을수록 기력이 떨어졌어요. 국을 끓이다가 칼을 놓쳤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잡고 있을 수가 없었죠.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빈 식당에 울렸어요. 수님이 칼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일어서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더 빠졌습니다. 두건을 쓰고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어요. 체중도 계속 줄었죠. 앞치마 끈을 2바퀴 감아야 메어질 정도였습니다. 손님들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묻는 게 실례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식당을 열었어요. 새벽에 장을 보고 솥에 불을 올리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밥을 퍼주고 나무 상자에 1,000원이 들어가는 걸 보지 않고 설거지를 했어요. 매일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수님의 몸뿐이었죠. 솥을 옮기는데 예전보다 2배는 시간이 걸렸고 설거지하다가 잠깐씩 카운터에 기대서 쉬어야 했어요. 어느 점심이었어요. 손님 3명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주방에서 솥을 옮기려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들어올리는 순간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솥이 기울었어요. 수님이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먼저 닿았고 옆으로 넘어졌어요. 솥이 기울면서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일어섰죠. 미숙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바닥에 쓰러진 수님을 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요? 광주 대인시장 해 뜨는 식당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미숙이 수님 옆에 쪼그려 앉아 등을 받쳐줬어요. 수님이 눈을 떴습니다. 미숙아, 솥불 꺼줘. 그게 쓰러지고 나서 한 첫마디였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수님이 들것에 실렸어요. 미숙이 따라 탔습니다. 응급실에서 접수할 때 미숙이 지갑을 열어 접수비를 먼저 냈어요. 수님이 말렸지만 미숙이 듣지 않았죠. 미숙이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이야. 빨리 와. 지영이 병원에 달려왔어요.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수님을 봤습니다. 두건 아래로 거의 빠진 머리카락, 양볼이 꺼진 얼굴, 가느다란 팔에 꽂힌 수액줄. 지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게 어머니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대장암 3기라고, 항암 치료 중이라고, 몇 달째 혼자 치료를 받아왔다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돼서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고요. 지영이 의사 말을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물이 차올랐죠.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알겠어요. 라는 말로 넘겼던 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부를 보고도 알겠어요. 두건을 보고도 알겠어요.
식당이 적자여도 알겠어요. 모르는 아이를 데려와도 알겠어요. 그렇게 5번 넘게 체념으로 넘겼던 딸이 처음으로 울었어요. 체념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하며 쌓아놓았던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응급실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수님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죠. 하지만 지영의 손을 쥐는 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아, 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천장을 보다가 지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젊을 때 너희 색 굶기고 죽고 싶었어. 지영이 숨을 멈췄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빠가 사기당하고 돈을 다 잃었을 때 너희한테 줄 밥이 없었어. 큰오빠가 배고프다고 울고 언니가 학교에서 점심 못 먹고 돌아오고 너는 아기였는데 분유도 못 사줬어. 밤마다 너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미안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 수님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어. 새벽에 집을 나갔는데 시장에서 누가 국밥 한 그릇을 줬어. 좌판에 앉아서 울고 있었나 봐. 이름도 몰라. 얼굴도 기억 안 나. 이거 먹고 힘내 라고 한마디 했어. 그 사람은 아마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거야. 근데 그 밥 한 끼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없어. 지영이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려 했다는 말을 40년 만에 처음 듣는 거였죠. 수님이 웃었어요.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 내가 죽고 싶었을 때가 그때야.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 너희 셋을 두고 나가려고 했던 그 새벽이. 근데 누가 밥 한 끼를 줬어? 그때 해가 떴어. 지영이 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이름이 해 뜨는 이야. 해가 뜨니까가 아니라 해가 떴던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누군가한테 밥 한 끼를 받았던 그 순간을 내가 잊으면 안 되니까. 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침대 시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숙이 예전에 왜 해 뜨는 이야 라고 물었을 때 수님이 웃으며 얼버무렸던 그 대답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밝혀진 거였죠. 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이어줘라. 지영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가 낳으면 엄마가 해. 내가 왜 해? 수님이 웃었어요. 그래, 내가 낳으면 내가 할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낳을 수 없다는 걸요. 며칠 뒤 미숙이 병실에 편지 하나를 가져왔어요. 쉼터에서 온 거였습니다. 아줌마 쉼터에서 검정고시 공부 시작했어요. 밥 3끼 먹고 있어요. 된장국은 여기가 아줌마한테 못 미치지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된장은 적게 넣고 늘려가고 있어요. 꼭 돌아갈게요. 수님이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된장은 적게 넣고 늘려가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수님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미숙이 수님의 웃는 얼굴을 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지영의 언니와 오빠가 왔어요. 꽃을 놓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이어받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언니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오빠도 부산에서 사정이 있었죠. 둘 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갔습니다. 식당 열쇠는 지영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시장 상인들이 식당 앞에 국화를 놓았어요. 쌀가게 박사장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국화를 셔터 앞에 내려놓고
한참 서 있다가 갔어요. 채소 가게 김씨도 왔고 매일 밥 먹으러 오던 단골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국화를 놓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장 일용직 아주머니들도 왔어요. 건물주 오사장도 왔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한참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식당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는 대로 놔뒀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주무르면서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죠. 며칠 뒤 지영이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만 가게 안이 희미하게 보였죠. 나무 상자가 카운터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1,000원 백반 종이도 그대로 붙어 있었죠. 글씨가 크고 또박또박한 그 종이를 수님이 직접 쓴 거였어요. 주방 벽에 수님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앞치마였어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앞치마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천이 낡아서 보드라웠어요. 수님이 매일 두르고 밥을 짓던 앞치마였죠. 된장국 냄새가 아직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수님이 쓰던 볼펜이 꽂혀 있었습니다. 매일 이걸 두르고 혼자 솥 앞에 섰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알겠어요. 한마디로 돌아섰던 자기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멈췄어요.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 셔터는 내려져 있었어요. 지영이 잠근 거였죠. 지영은 매일 보험 영업을 다녔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 시장을 지나야 했어요. 매일 해 뜨는 식당 앞을 지나갔죠. 셔터가 내려진 식당 앞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밥 먹으러 오던 사람들이었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세워두고 셔터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장 일용직 아주머니가 옆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오다가 셔터가 닫혀 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어제도 닫혀 있었고 그제도 닫혀 있었고 한 달째 닫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말고 1,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안 하나? 돌아섰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갔습니다. 지영이 그 모습을 봤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신발이 다해져서 발가락이 보이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가는 거리요. 하지만 지영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자기 길로요. 그날 밤이었어요. 지영이 식당에 왔습니다. 짐을 싸러 온 거였어요. 임대 계약을 끝내고 가게를 빼기로 했거든요. 열쇠로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가게 안은 한 달 전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벽에 1,000원 백반 종이가 붙어 있었고 주방 벽에 수님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죠. 지영이 박스를 가져와 선반 위 물건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그릇, 냄비, 양념통 하나씩 박스에 넣었습니다. 선반 아래쪽에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수님이 항상 카운터 옆에 놓았던 그 상자였죠. 지영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 1,000원짜리 몇 장이 남아 있었어요. 수님이 마지막으로 장사한 날 들어온 돈이겠죠. 1,000원짜리 사이에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꺼내봤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수님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밥 먹습니다.